더 깊이, 더 멀리. 209급 잠수함을 획득한 장보고 1에 이어 214급 잠수함으로 수중전력 강화를 노리는 장보고 2 사업. 5천여 건의 장비와 부품 국산화를 이루며 세척을 건조한 1차 사업. 하지만 예기치 못한 결함으로 위기에 처한 잠수함 건조 사업. 일 차 사업의 오류를 해결해가며 모두 6척을 건조하는 장보고2 2차 사업에 209급 잠수함 건조를 담당했던 대우조선이 합류했다. 과연 10년여의 공백과 1차 사업의 논란을 극복하고 장보고2 시리즈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를 위한 도약, 손원일급 잠수함 제작, 그 네 번째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214급 잠수함을 획득한 장보고2 2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해군 작전사령부 95 잠수함 전대장을 지내신 정우성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해군과 국방부, 방사청에서 다양한 잠수함 획득 사업에 참여하신 이웅섭 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섭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 시리즈의 설계를 담당해 오신 이상철 수석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철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잠수함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신 전재황 상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황입니다. 정우성 제독님, 이 과거에는 우리 잠수함의 승조원은요,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이제 잠수함 운영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우리 해군이 외국 해군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 대한 교육은 1974년 독일 국방과학원 잠수함 과정 입학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미국의 디젤 국제 잠수함 과정, 그다음에 209 214급 잠수함 승조원 과정, 그다음 네덜란드 잠수함 함정 과정을 통해서 교육 역량을 축적했고, 1992년부터 시작된 잠수함 운용 경험과 실제 작전에서 얻어진 내용과 또한 많은 수의 해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들을 다 추가해서 더 이상 저희가 받는 해군이 아닌 주는 해군으로 탈바꿈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최초의 외국 해군 교육은 2011년 대우조선의 정비 수리를 하러 온 인도네시아 난갈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난갈라함 승조원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이후에 2년 후인 13년부터 실제로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해군 장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이어와서 작년까지 총 4개 나라,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방글라데시 총 4개국 41명의 승조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4개국에 추가해서 싱가포르 및 필리핀을 2개국을 추가해서 총 6개국에 대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승조원들을 보내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함 운영 능력을 그 나라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덧붙여서 이러한 외국 해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 잠수함 수출 협상 시에도 타국에서 계속적으로 잠수함 승조원 교육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에도 큰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잠수함 운용을 받는 교육에서 이제 주는 교육으로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가 기술적인 측면들도 이제 앞장섰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손원일급 잠수함의 성능 논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연료 전지 문제가 좀 거론됐었는데요. 이상철 수석님,
근데 이제 대우에서 이 연료 전지 체계를 이제 추진했다면서요? 그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예, 저희 그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6년에 걸쳐서 방사청 그리고 국가연, 그 해군 등 관계기관의 그 적극적인 지원 속에 그 연료전지 체계에 대한 설계를 30개월 정도 수행을 하고 또 이 30개월 설계한 그를 바탕으로 해서 장비와 구조물을 만들어서 시험 단계를 거쳐가지고 국내 최초로 잠수함용 480kW급 연료전지 체계를 개발을 했고 향후 장보고3 잠수함에 지금 탑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대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제 한 예, 것이네요. 특히 예. 저희들 그 시험 개발 마지막 단계에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성능 검증 시험이 수행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그 잠수함 공장 옆에다가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 연료전지 체계의 크기에 해당하는 섹션을 만들고 또 개발된 장비와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실제 그 연료전지 체계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설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사 장치를 그 육상 시험 설비라고 하는데 이 시험에서 이 설비에서 약 200여 가지의 검증 시험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손원일급의 그 성능 논란 부분도 연료전지 체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함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설계 기술을 적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 개발 성과로는 그 214급 대비해서 연료전지 출력이 기존의 240kW급이었는데 그거를 2배 증가시켜서 480kW급으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체계로는 세계 최대 용량을 개발을 했고 또 연료 소모율도 8% 개선한 그런 개선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그 연료전지 연속 작동 시험을 해서 그 요구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수중 자망 능력과 그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보고2 2차 사업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섭 대령님, 네. 이제 장보고2 2차 사업은 이제 1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앞서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은 1차 추진 과정에서 성능 논란 문제 때문에 적지 않게 조금 어려움을 좀 겪었을 텐데요. 2차 사업 추진에도 이런 과정적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좀 겪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가 있게 되면 사업 추진에 큰 애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 당시에 여기 우리 전 상무님 계신 현대중공업과 해군 쪽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건 기술적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그 판단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소위 말해서 저희 사업이 진행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각 기관, 국회를 비롯한 국회, 국방부, 기타 정부기관에 가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실은 사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전 설명 덕분인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차 사업은 여러 가지로 1차 사업과는 좀 다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3척에서 6척으로 이제 이 2배나 좀 늘게 되고 또 조선소가 아닌 방사청이 직접 독일 하데베와 이게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뭐 어떤 좀 배경이 있습니까? 예, 우선 장보고2 사업 전체를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1차 사업은 3척을 건조하는 사업이었고 원래 2차 사업 3척, 3차 사업 3척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2차, 3차가 합쳐지면 6척의 물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독일로부터 장비를 들여오는데 독일로부터 그 원자재를 들여오는데 감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해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전력화를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정확히 시킬 수 있는 장점, 그다음 조선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안정적으로 물량이 확보되어서 건조할 수 있는 점, 그 외에 그 절충 교역을 해야 될 금액이 이제 대폭 증가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그 6척을 일단 추진을 동시에 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방사청이 독일 하데베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만약에 국내 조선소가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6척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장보고2 1차 사업을 통해서 대우, 현대, 양조선소를 그 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다 갖춰놓은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1개 업체만 참여하게 되면 나머지 1개 업체는 고사시키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키워놓은 인력들, 갖춰놓은 설비, 시설들이 전부 유효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국내 조선소가 만약에 그 6척이 아니고 한 척씩 이렇게 혹은 2척씩, 3척씩 이렇게 나누어서 또 하데베와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데베라고 하는 하나의 국외 업체에 대우, 현대 2개가 붙어서 이렇게 물량을 따야 되기 때문에 하데베는 그야말로 꽃놀이패가 되는 거죠. 이쪽 주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척수가 줄어들게 되면 척당 함정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 그다음 절충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핵심 기술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쪼개지게 되면 절충교육 금액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핵심 기술을 받을 수 없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 고려가 됐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선의 방법이 정부에서 6척을 계약을 해서 그 6척을 저희들이 한 척씩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당시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고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원님, 이대령 님이야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르고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바뀌고 났을 때 지금 이제 그 조선소에서도 실질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고요. 또 현대 입장에서는 또 1차 사업과는 좀 다른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니까 혹시 함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좀 없었습니까? 예, 그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에서의 계약 주체가 이제 주 계약자가 좀 바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현대중공업이 주 계약자가 되고 2차 사업은 정부가 주 계약자가 되면서 결국은 독일 하데베에서 자재와 도면을 공급할 때에 1차 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자재와 도면을 챙기면서 이제 배를 지어야 되는 상태고, 2차 사업은 정부가 이제는 자재와 도면을 받아서 현대에 공급을 하든지 대우에 공급을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어려웠던 것은 옛날에는 자재가 안 들어오면 직접 가서 하데베를 저희들이 어떤 계약 주체자로서 어떻게 압력을 여턴해서 뭔가를 빨리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라는 이제 중간 이제 걸려서 이제 자재를 받아야 되니 그런 어떤 자재 확보 측면 이런 것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 독일 하데베사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제 6척을 동시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한국의 이제 잠수함 시장은 독일에서는 이제는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만약에 세 척이 이제 2차, 3차가 나눠졌으면 2차 사업 세척할 때에는 다음 또 3차 사업이 있으니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한국 시장에 애착을 가지고 지원을 잘해 줄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이 잘 지원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2차 사업 6척을 이제 정부가 계약을 하면서 조선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데베 원청사하고 파트너십을 잘 갖추어서 기술 지원을 옛날과 똑같이 잘 받을 거냐 하는 것이 이제 2차 사업의 성공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조선소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상철 수석님, 이 대우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대우로서는 이제 이 2차 사업이 214급의 첫 사업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 209급에서 벌써 이제 건조를 했던 터라서 방사청 주도 또 조선소 주도 이게 이제 구조가 바뀌면서도 또 새롭게 바뀐 것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예. 그 209급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대우와 하대배사가 이렇게 직접 계약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제 이 관급이 아니고 도급으로 이렇게 도면과 자재를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하대배사와의 그런 계약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감리팀을 꾸려서 독일 하대배사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설계 도면의 문제라든가 또 장비 또는 원자재 같은 그런 문제들을 직접 현지에서 해결을 하고 풀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사에서도 그 기술자들을 저희 대우 야드에 파견을 해서 건조 중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4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조선소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방사청을 통해서 도면과 원자재를 받게 되는 그런 관급 형태다 보니까 요게 절차가 하나 틀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소통의 문제, 하대배사의 소통의 문제가 저희들이 겪고 있는 좀 애로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도 그 독일 관리자들이 각 조선소에 이렇게 파견이 돼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 그런 계약적인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209 할 때보다는 조금 더 그 능동적이지 못하고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011년 12월 20일 한국의 첫 잠수함 수출 계약 성사.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건조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2006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인 전략을 세워 이루어낸 세계 9번째 잠수함 수출. 총 3척 가운데 2척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마지막 한 척은 한국에서 제작한 각 파트를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 계약 후 잠수함 제작에 돌입한 대우조선은 2016년 3월 일본함의 진수식을 가졌다. 1,400톤, 길이 61.3m, 탑승 인원 40명, 각종 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8개 발사관이 장착된 첫 수출용 잠수함. 1987년 독일과의 절충 교역을 통해 기술을 전수받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급 9척을 건조했던 대우조선. 그로부터 24년 만에 원조국 독일을 제치고 수출 계약을 따내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장보고2 1차 사업 수주 실패 후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잠수함 건조 인력을 양성하던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2차 사업에서 214급 잠수함 건조에 다시 참여할 수 있었으며 창정비를 하며 다져온 신뢰를 바탕으로 잠수함 수출 계약까지 따낼 수 있었던 것이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1차 사업 때도 절충 교육을 통해서 기술 전수가 이루어졌었죠. 네, 계약 척수가 6척으로 늘어났으니까 이 절충 교육 액수도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을 텐데요. 이용섭 대령님, 2차 사업을 통해서 전수받은 이제 주요 기술이 어떤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기술, 우리 잠수함 건조 능력에 어떤 영향을 조금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저희들 1차 사업을 통해서 그 잠수함의 선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 기술을 저희들이 전수를 받았다고 하면 2차 사업을 통해서는 그 잠수함용 탑재 장비
기술들에 대한 설계 기술을 전수받은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선체, 껍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잠수함을 구성하는 핵심 장비에 대한 부분을 2차 사업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하면서 저희들은 잠수함의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 설계 기술과 설계 실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했고요. 그 외에 그 잠수함의 추진기, 프로펠러에 대한 어떤 설계 기술들도 전수를 받았고, 기타 그 잠수함 탑재 장비를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이번 절충격을 통해서 다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 잠수함 개발과 더불어 탑재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는 한 걸음을 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2차 사업 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탑재 장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술 전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만큼 이제 독자적인 이제 개발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한층을 지금 메꿔 나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장보고2 2차 사업은요, 대우와 이제 현대가 각각 3척씩 이제 건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순범이 좀 이렇게 특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4번, 6번, 8번 하면 대우가 건조를 하고요. 또 5번, 7번, 9번 하면 현대가 건조를 맡게 되는데, 이 대령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정부에서 화대배사와 협상을 통해서 6척분의 그 함정 건조용 원자재와 그 건조 도면, 이런 기술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건조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은 거죠. 건조는 국내 조선소와 현대와 대우에게 각각 그 물량을 그 배분을 시켜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당시는 물량 배분에 대한 원칙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정부에서는 한쪽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척씩 이렇게 원자재 패키지 하나를 떼내서 이거를 대우 현대 간에 경쟁을 시켜서, 그래서 건조업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한꺼번에 6척이나 이렇게 되는 많은 물량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그 장보건 1차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에서 당시에 44%의 저가로 이렇게 낙찰받고 한 과당 경쟁의 부분을 저희들은 일단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수 방산 업체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한 척씩 이렇게 물량을 배분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업체 결정하는 방법은 그 적격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업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적격 심사 기준을 보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 업체가 제작할 수 있는 능력들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격 요소를 평가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는데, 이 평가 점수가 전부 85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85점 이상 되는 업체 중에서 가격을 낮게 선 업체를 우선적으로 적격 심사를 하고, 그게 만족을 할 경우에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5점이 넘는 것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을 선 업체, 그 업체가 안 되면 그 다음 가격을 선 업체랑 이렇게 그 협상을 평가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68, 579가 이렇게 나눠진 이유 자체가, 첫 번째 함을 수주한 그 업체는 다음번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건조 이행 능력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력들이 이미 잠수함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먼저 수주한 업체가 가격을 쓸 때는 85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수주하지 못했던 업체가 더 낮은 가격이 되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선발되는, 그래서 짝수와 홀수가 각각 나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진행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대우 현대가 한점 반반씩 나누어 가진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의 방산업체 유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우는요, 2099 건조 이후에 장보고2 2차 사업에 이제 합류하기까지 한 10년의 이제 공백 기간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대우 자체가 이제 잠수함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기술 인력을 계속 유지시켰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이상철 수석님,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그 잠수함 건조 팀이 이제 그 확보가 되고 또 이 사업을 이제 맡게 되는데 당시 회사 분위기 혹은 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저희 대우는 2001년 말에 209급 마지막 잠수함인 이업기함을 해군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저희들이 214급 4번함 김자진함을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되면서 한 7년 정도의 신조 잠수함 건조 공백 기간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들이 2003년 9월에 30명의 그 설계 인력을 뽑아서 그 하대배사에 잠수함 설계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교육을 받으면서 3,000톤급에 대한 그 개념 설계를 엑서사이즈로 한번 수행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03년 말에 해외 창정비 잠수함을 수주를 해서 2년 동안 수리 작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인도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장비 개발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 장비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국가연과 협조를 해서 앞에 말씀드린 연료전지 체계와 그다음에 수중 발사 체계를 저희들이 개발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그 해외 잠수함 수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뢰 발사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7년의 시간이 이렇게 어느덧 흘러가고 저희들이 2008년 말에 214급 그 4번함을 인수를 하면서 그동안 야드 곳곳에 이렇게 현장 인력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다시 이렇게 조직화 시켜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209급 8척을 건조한 그런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보자 이런 정신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10년이 아니고 7년 기간의 공백 기간을 또 2003년 9월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2008년도 말까지 이제 이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에 비해서 현대는 이제 1차 사업에서 이제 3척의 잠수함을 그 건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사업은 이제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장보고2 1차 사업 3척을 현대는 이제 건조를 하다 보니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잠수함 건조 기술이 일단은 축적이 이제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을 건조하려 그러면 결국은 건조 공법에 따라서 지거류가 이제 개발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5번함을 건조할 때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용섭 대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수, 짝수를 나누면서 교호로 이제 존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잠수함 건조를 하다 보면 장비가 한 번씩 이제 FAT 공장도 추락을 검사를 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함에 탑재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결국은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시리즈로 계속 지었을 때에는 후속함 장비를 먼저 갖다 넣어서 고장난 장비를 빼고 갖다 넣어서 잠수함을 계속 건조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호 건조를 할 때에는 결국 현대가 건조를 하다가 문제 생기면 대우에 가서 이제 장비를 좀 빌려와야 되는 겁니다. 신규 장비를. 그래서 함에 탑재를 하고 우리가 잠수함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양사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업체가 어쨌든 협력을 잘해서 최대한 빨리 서로 협력을 해주면은 그 업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협력을 잘해서 문제없이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우와 현대 뭐 양 차원에서 경쟁도 있겠지만 다시 또 협력 관계가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잘 진행이 됐을 텐데요. 근데 이제 대우 측을 보게 되면요, 결국 이제 209급
214급하고 이제 214급을 둘 다 이제 건조할 수 있는 경험을 또 갖게 됐었거든요. 독일의 이제 하대회사를 제외하고는 뭐 세계적인 뭐 조선소를 보더라도 거의 이제 그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갖춘 것이 이제 대우인데요. 우선 이제 209급의 건조 경험이 214급 건조하는 과정에 많은 경험적인 걸로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또 이 잠수함 자체가 이제 뭐 ARP나 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대우는 209급과 214급을 동시에 건조한 유일한 하대회를 제외하고 유일한 조선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9급 8척을 건조하면서 건조 기술을 이렇게 체득하게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계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입수를 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수함을 건조하는 체계입니다. 생산 체계. 이거를 저희들이 구축을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214급을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214를 건조하는데 자신감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9나 214의 그 잠수함 건조하는 공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214급에서 209에 없었던 연료전지 체계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료전지 체계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함 외부 바닥에 이렇게 금속 수소 실린더가 이렇게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뭐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착수하기 전에 충분히 도면을 검토하고 또 현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또 공법을 연구를 해서 무사히 잘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과정들이 차근차근하게 좀 극복을 해 나갔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국산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1차 사업 때는 이제 국산화율이 높아서 현대가 이제 매우 고생을 했다 소리를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장보고 2 2차 사업에는 이제 어떤 장비가 이제 국산화가 되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없었는지 어떠셨습니까?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보고 2 1차 사업 때 저희들이 국산화를 한 5,000여 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한 100여 종의 기자재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5,000여 종을 제외하고 추가 국산화를 이제 2차 사업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산화 품목을 선정하는 데가 첫째는 좀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국산화를 하려 그러면 원청 독일 하대회사가 이 제품은 국산화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허락을 해줘야 이제 저희들이 국산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품목 선정하는 데가 첫째는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함수부에 토페도 바우 섹션이 있습니다. 수평 발사관이 이제 꽂히는 설치되는 이제 함수부인데 그것은 독일 하대회사에서 1차 사업할 때부터 이것만은 국산화를 못 시킨다. 기술 전수를 국내에 안 주겠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하고 어쨌든 협상을 잘해서 그 함수부를 저희들이 이제 수평 발사관을 설치하는 국산화를 이제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장보고 2 2차 사업의 6척에 들어가는 함수부에 대한 수평 발사관 설치는 현대가 해서 대우에도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배기밸브라든지 그다음에 선체변, 신호산 발사기 이와 같은 제품들을 어쨌든 국산화해서 2차 사업 때도 국산화를 좀 많이 달성을 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정우성 제동님, 이제 우리가 돌고래 잠수정 사업부터요, 장보고급을 거쳐서 이제 손원일급까지 이 한국 해군 잠수함의 건조사를 쭉 이제 짚어봤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목표가 어느 지점이고 또 이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또 계획하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안보나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비밀은 말씀 못 하실지언정 이 언론에 공개된 수준 정도에서 한번 좀 정리를 쭉 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대한민국이 209급, 214급 잠수함에 추가해서 국가 전략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자주국방에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세계에서 12번째로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서 지금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장보고 3 현재는 배치 1이 되겠고요. 1, 2번 함은 지금 현재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를 하고 있고 3번 함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함은 2020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고 2, 3번 함은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14급 잠수함을 세계 최첨단, 세계 최고, 세계 제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사청 초대 잠수함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1년 동안 사업을 지켜본 결과 아마 장보고 3급 잠수함은 214급을 능가하는 그런 잠수함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우리 이상철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탑재되는 장비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480kW짜리 연료전지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4급 잠수함에 없는 수직 발사관이라는 발사관이 이제 탑재가 됩니다. 214급 잠수함에는 수평 발사관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장보고 3급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이 탑재가 되는데 몇 기가 탑재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수직 발사관이 설치가 돼서 214급 잠수함보다는 더욱더 강력한 화력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어뢰가 지금 현재는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뢰에 보면은 독일제 어뢰하고 우리나라 국산에서 개발한 백상화라는 어뢰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고속으로 항진할 수 있는 차세대 중어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보고 3 배치 2는 지금 대우조선 해양에서 본격적인 건조를 위해서 탐색 개발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중에서 작전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탑재되고 있는 납축전지 대신에 리튬 전지를 개발해서 탑재할 예정입니다. 리튬 전지를 탑재하게 되면은 좀 더 고속으로 장기간 수중에서 활동하고 더불어서 연료전지와 함께 작전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수중 작전이 좀 더 보강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와는 별개로 209급 잠수함 성능 개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9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잠방경, 그 다음에 탐지 체계, 소나 체계를 좀 더 성능이 향상된 체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함, 대지 유도탄을 탑재하고 자항식 기망기를 탑재해서 비록 214급 잠수함보다는 좀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잠수함으로 성능 개량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지만 좀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 해군에 있어서의 이 돌고래 잠수정부터 시작해서 장보고 1, 2, 3에 이르기까지 현재 단계에 있어서까지 이 철저한 준비들,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성능들 이런 부분들을 뭐 자세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기대가 크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질문을 이제 이제 방사 업체에게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대우는 이제 첫 장보고급 이 건조를 했고요. 또 장보고 2 사업에도 같이 이제 진행하는 경험을 갖고 있고요. 또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장보고 2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이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두 업체에서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보고 3 사업의
뭐 이전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수석께서. 예, 저희는 그 209급과 214급을 근조하면서 생겼던 그런 그 개선점, 그 다음에 독일에서 교육받아왔던 그런 잠수함 설계 교육의 결과물, 그리고 장비와 함을 운용을 하면서 운용자들로부터 받은 그런 개선 요구사항,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집약을 해서 장보고 수리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보고 수리 잠수함에 그 최적화된 장비를 사실 구입한다는 것은 또 그런 장비가 없을 뿐더러 또 그런 문제와 더해서 국내 잠수함 기술 축적 문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잠수함 사업을 대한민국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방사청이 주도가 되고 거기에 산학연이 합심을 해서 핵심 장비 등 한 40여 종을 장비를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산학연까지 연계돼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국산화율을 높여가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작용을 했다고 좀 보시는데요. 이번 현대 전재영 상무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장보고 2 사업을 통해서 장보고 3의 국산 잠수함이 태어났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저희들이 독일에 가서 잠수함 기술을 배워왔어. 그 다음에 3,000톤 잠수함을 실습을 이제 한 2년 동안 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산출물이 도면과 보고서가 한 500여 종 될 텐데, 그것이 장보고 3 1차 사업의 기본 설계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교육 갔다 오고 나서 잠수함에 대한 한국형 잠수함에 대한 규격화 기준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육 갔다 온 친구들하고 구방강 연구소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잠수함 설계 기준 규격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또 장보고 3 기본 설계에 하나의 바이블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럼 실제로 이제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개발돼야 되는데, 초창기에 기본 설계 저희들이 업체가 그냥 주도할 때에는 국외 장비 메이커든 국내 장비 메이커든 관심이 좀 덜했습니다. 설마 저 프로젝트가 똑바로 가겠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위사업청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는 실정보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정보를 받아서 도면화 시키니까 실제 이제 장비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 설계하면서 그 과정이 결국은 장비 공급업체하고 국내의 조선소하고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이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잘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장보고 3 기본 설계와 건조에 크게 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잠수함을 설계 건조한다 그러면 결국은 잠수함의 특성, 거동 특성이나 소음 특성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적국에 전달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전투체계나 타기 콘솔이나 프로펠러나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가 국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제 업체들이 그것을 국산화 시키겠다고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결국은 장설이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는 장투에서 국산화를 한 5천여 종 했다고 그랬는데, 이 5천여 종의 국산화된 것이 특히 주문성 자재는 이것이 장보고 3에 그대로 이제 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장보고 3 사업에 하나의 기여를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두 분 말씀 이제 정리해 보면 결국 이제 장보고 1, 2 사업이 결국 장보고 3를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나 근간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앞으로 어떤 이 잠수함을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전략 기획 면에서 이제 이미 좀 검토가 돼 있을 테고요. 이제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이제 패널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과연 이제 이 정도로 쌓아온 우리 경험의 노하우, 어떻게 잠수함 발전에 더 노력을 박차를 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측면들이 있어서는 좀 변화를 좀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 좀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섭 대령께서 말씀해 네. 주시죠. 이 잠수함이라는 무기 체계는 실은 탄생하고 난 이후에 그 상당히 그 비신사적인 무기 체계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러다 왜냐하면 옛날의 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끼리 서로 같이 서서 포격전을 통해서 누가 센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잠수함은 이게 그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물 속에 숨어서 좀 치사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비신사적인 무기 체계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실은 독일이 잠수함을 데이트를 칩니다. 데이트를 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데, 현대에 있어서 그 비대칭 전력하면 잠수함이 될 정도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는 잠수함 기술을 어떻게 하면 그 선진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잠수함의 설계 건조 능력을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 지금 각 조선소 그리고 군에는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금 현재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끊어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됩니다. 사업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이 지금 구축해 놓은 것들이 또 이게 몇 년간 사용되지 않고 하다 보면 기술이 녹슬게 되고 하는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잠수함 설계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해군 쪽에서는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잠수함 운영 개념을 해군에서는 정립을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제가 볼 때는 잠수함의 설계 건조 기술 능력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외에 그 해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잠수함에 새롭게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들은 끊임없이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계속 군 요구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이제 조선소는 지금까지 이제 방산 쪽을 보면 정부에서 주는 물량 쪽에만 이렇게 좀 치우쳐 있고 있는데, 이제 국내의 정부 물량보다는 이젠 앞으로는 해외 잠수함 수주 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국외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계속해서 설계 노하우나 건조 노하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켜야 되고, 그거와 아울러서 국내 장비 개발 업체들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고 그 업체들을 키워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이상철 수석께서. 예,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잠수함 사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파트너십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 발주처나 조선소, 또 검사기관, 또 운용자들이 직원보다는 좀 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고, 또 그래야 우수한 품질의 잠수함을 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내 잠수함 사업의 성공과 또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이 사업 책임자,
그리고 이 실무자들이 그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소신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뛰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예,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의 전재영 상무께서.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1,200톤 209 잠수함 9척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1,800톤 214 잠수함 9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어쨌든 한국 해군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10여 년 전에 어쨌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번 가져보려고 발부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한미 양국 원자력 협정 때문에 설계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제라도 이제 원자력 협정이 양국 간에 어느 정도 20%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기술력과 건조 능력을 계속 유지하려 그러면 신규 제품을 계속 발굴해서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또 적용을 시켜야만이 기술이 진화되고 발전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국 해군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국 해군도 500톤급 정도 되는 소형 잠수함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325톤 클래스 상업급 잠수함을 40여 척을 가지고 있고 130톤 연어급 잠수정을 한 10여 척을 어쨌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이 연안에서 대잠 작전 능력을 향상을 시키려 그러면 209나 214 1000톤 이상 되는 것보다는 500톤 정도 되는 잠수함으로서 어쨌든 작전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500톤급 잠수함은 그 1200톤급이나 1800톤급보다 작다 보니까 운용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서해 쪽이 저희들이 이제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형 잠수함이 결국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이것도 합참에서 소형 잠수함에 대한 소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은 이제 부상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형성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신기술이 계속 접목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성 제도께서. 세 분의 패널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제 이웅섭 대령께서 말씀하셨던 인력 유지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잠수함 건조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은 그 잉여 인력을 분명히 다른 데 쓰든지 아니면은 어디 보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잉여 인력을 노리는 외국 조선소가 예를 들어서 그걸 스카우트해서 가져갔다. 쉽게 하면 모셔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잠수함 전력을 노출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력이 중요합니다.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이웅섭 대령이 말씀하셨듯이 해군에서 그걸 이렇게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관리를 쭉 해나가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상철 수석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각 기관 간의 협력인데 장보고 3 잠수함을 보면은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1, 2번 함은 대우조선에서 건조를 하고 3번 함은 현대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조선소마다 각 건조하는 특징이 좀 더 차이 좀 있는 거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서로 어떤 건조하는 데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양 조선소 간의 협력이 없으면은 생산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단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대우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설계, 건조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현대조선소에 전달을 할 것이냐, 현대중공업에 전달할 것이냐가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양조선 간에 정말 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소음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잠수함에 있어가지고 소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에서도 마찬가지
현대중공업에서도 마찬가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잠수함의 특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바라는 건데 그것은 그 조선소에 요구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든지 해서 어찌됐든 그런 특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지난 2015년 2월 달에 세계에서 6번째로 사령부가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사령부의 위상에 맞는 국가 전략 부대로서의 그다음에 잠수함이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서 국가 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군 양조선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노력을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속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